오늘의 주제입니다. 파월과 옐런의 고민, 버핏의 선택입니다. 굵직굵직한 이름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자, 먼저 역시 시장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도마토 투자클럽 김혁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3월 FOMC에 대단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어떻게 가냐, 바로 이게 가장 시장의 큰 축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번에 25bp를 올렸고 일각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파월 의장이 올해는 없다, 이렇게 일축시켰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이렇게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까지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하는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렇죠. 시장이 기대했던 기대치와 그다음에 파월의 발언이 살짝 달랐어요. 네. 달랐고 때문에 이제 현재 이 연준의 금리 목표치 그리고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목표한 부분과 현재 경제 상황 그다음에 시장의 현재 상황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제 변수가 많이 출현을 했어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예상치가 하루가 갈 때마다 네. 이제 마구마구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운 형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2월 달 정도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2월 초에 FOMC가 진행이 됐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연준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었죠. 이제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그렇죠.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가의 하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 중단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나 보다. 네, 그렇죠. 연준이 이제는 정말 열어놓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스탠스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였었죠.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순식간에 좀 반전이 됐었죠. 결국에는 2월의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FOMC에서 경제 지표 보고 금리 기조를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경제 지표가 또 예상치를 상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이번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금리 가파르게 인상하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생겼고요. 그렇죠. 여기서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네.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는 분위기 이제 기름을 완전히 좀 쏟아 부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 가파르게 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매파적인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뉴스로 나왔어요. 예, 이때다 싶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연준을 보면 이거 딱 의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연준이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건 다 예측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능성만 열어놓고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일제히 이 발언들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분위기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높여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종 금리 목표치도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3월 초까지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상당히 좀 시장이 애매하게 진행이 됐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이슈가 하나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변수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SVB 사태가 이제 출현이 되게 된 거죠. 그렇죠. SVB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VB 사태가 FRC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의 CS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해 주셨던 도이치뱅크까지 지금 이제 은행 전반적으로 우려감들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 SVB 사태가 일단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됐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는 분위기인데 이게 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금리 자꾸 올리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냐. 그렇죠. SVB 은행이 파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타 은행 대비 미 국채 투자량이 훨씬 많았고 그에 따라서 미 국채에 대한 평가 손실이 커진 건 결국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우려감들 지금 부작용 너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빅스텝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잘못 빅스텝 했다가는 연준이 또 우리 곤란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빅스텝 가능성이 사라지더니 네. 하루 전까지 이제 빅스텝, 베이비 스텝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빅스텝 가능성이 사라지고 갑자기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역전을 해버리더니 갑자기 또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나와버리는.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 금리 기조에 대한 이 예측치들이 그렇죠. 마구마구 뒤바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러한 부분인 거죠. 이 SVB 사태가 파산을 하게 된 건 결국에는 금리 이 높은 게 원인이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쇼크 자체가 사실상 너무 무리하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한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대형 은행들이 버텨주는 건 그만큼 자산들이 버텨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산이 못 버틸 만큼 평가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가 문제였고 또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결국 빅스텝을 원했거든요. 네. 하려고 했고 그런데 여론이 허락을 하지 않았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왜 이렇게 이제 금리를 못 올려서 안달인 거냐를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미 이제 5%라는 수치도 많이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제로 금리였다가 네. 5%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뱅크런 우려감이라는 15년 전 이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왔는데 왜 이렇게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고집을 할까 네. 생각을 해보면 연준은 일단 이미 신뢰감을 좀 과도하게 잃은 상태죠.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너무 이제 크다라는 네.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초를 생각을 해보면 파월이 왜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 물가 우려 사태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속단을 했고 그러면서 일시적일 것이고 경제는 네. 튼튼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 초. 그런데 사실 재작년부터 이미 이제 사인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해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작년에 3연자 했잖아요. 네.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하게 되면서 그때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네. 거죠. 뭐 국채가 이제 하루 아침에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이제 뭐 100억 뭐 1000억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죠. 조 네. 단위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고금리 기조로 빠르게 이어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작용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파월이나 연준은 활발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작에 이제 물가를 잡았어야 되고 진작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다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연준에게는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물가 잡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된 겁니다.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도 사활을 걸고 일단 물가 먼저 잡는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물가 잡을 수 있는 게 금리 인상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번에도 사실 금리 동결은 할 만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뱅크런 사태라는 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2008년의 그 금융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도 사실 금리로 인해서 많이 또 이제 부담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고 예. 한계까지 도달을 한 상태라 금리를 이제 슬슬 멈추고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해 나가야지 이제 기업들도 망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이 금융 시스템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결국에는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 멈출 거냐 아니면 더 이어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진행하는 것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뱅크런 사태라는 게 연준의 고금리 기조를 결국에는 꺾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6%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더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5.25% 정도가 될 텐데 어찌됐든 목표치보다 많이 하향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연준이 요구하는 물가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물가가 6%잖아요. 그래서 4% 정도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연준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결국에는 물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표치에 근접을 했을 때 네. 그때 정도는 돼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물가 연준이 원하는 수준과는 괴리감이 크고 그에 따라서 연준은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를 원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이 은행권의 위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이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어봤는데요. 미국 연준 그 파월 의장의 이 시각은 아무래도 역시 물가를 잡는 것에 최우선으로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점, 그것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그래도 은행권의 리스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폭을 좀 낮췄다라는 결정,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얘기해본 김에 요 얘기를 더 집중해서 해볼게요. 사실 뭐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수장으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생각을 잘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막 상당히 복잡할 텐데 말이죠. 은행 리스크도 있겠고 방금 말했던 물가 문제 당연히 가장 또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이 파월이 생각하는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역시나 인플레에 완전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네, 네. 인플레가 연준에겐 지금 최우선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최근에 파월이 이제 한 발언이 네.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은행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미 정부 그다음에 재무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잘했죠. 맞아요. 그 금융위기 사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의식해서 그런지 정말 빠르게 대처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예. 순식간에 이제 진화되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제 잡혔고 그에 따라서 일단 미국발 SVB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유럽 CS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또 도이치뱅크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네, 사실은. 자꾸 이제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또 동일 최대 은행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미국에서는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예. SVB 은행은 미국 예금보험공사에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FRC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고 파월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건전하고 탄력적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괜찮다라는 자신감. 그렇죠. 네. 발언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네네.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은행 시스템 상황을 면밀히 감시를 할 거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하는 어휘들이 안전, 건전, 강력, 뭐 탄력적 좋은 얘기를 다 써가면서 일단 진정시키려는 그런 발언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자체적으로 지금 연준이나 재무부에서는 네. 은행 리스크들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SVB 사태는 고금리도 고금리지만 채권 투자가 타 은행 대비 좀 과도하게 돼 있었던 거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은행 개인적인 문제지 은행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다. 전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 이제 원하는 바는 은행은 지금 문제될 거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이번 달에 빅스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도 생각보다 튼튼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경제 상황도 튼튼하니까 네. 연준은 이번 달에도 빅스텝을 진행을 해도 무리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 달도 빅스텝을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물가 잡겠다 쪽에 완전히 무게감이 쏠려 있었을 것으로 이번 달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2월 달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뭐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 금리 목표치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최근에 이제 이 인플레 잡는 쪽에 무게감이 많이 쏠려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치는 여전히 물가 잡는 것이다. 인플레를 잡는 것이다 쪽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금리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행 리스크에 대한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자신감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발언 속에서 그런 자신감들이 어휘에 바로 드러납니다. 크게 문제 없다.
은행권의 은행의 개별적인 리스크에 불과하지 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확신에 찬 발언들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높은 상황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이것을 잡는 것이 지금 연준과 이 파월 의장의 1순위 선택이다라는 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해지는 건 3월 FOMC는 뭐 이미 지나갔고요. 중요한 건 5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 시장의 관심은 모두 다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둘기적으로 동결, 매파적으로 또 추가 인상,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 많아집니다. 금리 동결의 가능성 5월 달에 바로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꾸 이제 찬물을 쏟는 분이 이제 이 제임스 블러드, 역시 세인트루이스 연준 강력한 총재가 매파.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찬물을 쏟습니다. 네. 지금 또 기준금리 전망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75까지도 높여야 된다. 네. 그러면은 5%니까 5월에도 이제 베이비 스텝하고 올해 내내 또 이제 금리 인상해라라는 뜻이거든요. 메임스 블러드 아닙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계속 이제 매파적인 인사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예. 3월 금리 인상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지만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걸 원하는구나. 은행 리스크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은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죠. 시장은 5월 금리 동결, 네. 7월 인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뭐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보다는 약간 그 시장의 기대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단은 FOMC 5월 달에 하는 거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88%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88%?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3%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경기가 좀 무너질 만한 그런 이제 신호들이 자꾸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지 여기서 금리 인하 안 하면 이제 정말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번 FOMC에서 연준 인사 중에 10명 정도가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치로 정했거든요. 5.25%를 최종 목표치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분위기를 좀 더 볼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이제 은행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제 은행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 볼 것 같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줄여버렸던 상승폭을 다시 늘리는 건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 현재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이 지금 이제 파산까지도 갔잖아요. 이 부분,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금리가 이미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금리 인상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연준이 여기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많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분위기를 보면서 한 번 정도는 더 인상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당장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연준에서 물가 내려가는 거 보여야지 확실하게 조금 괴리감이 줄어들어야지 그때서야 좀 이야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 동결도 살짝 생각하기는 이른 것 같고 네. 시장 분위기 보면서 과연 이제 연준이 어떻게 발언을 해나가는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 이어나가면서 뭐 경제 튼튼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 쪽으로 확실히 많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5월 금리 동결, 7월 인하 이렇게까지 유력하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보면 FOMC 회의에 이번에 5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88.2%로 올려놓기도 했고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93%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금리 동결될 것이다 확정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 베이비 스텝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되 앞으로 연준 쪽에서 발언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씩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선을 잠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의 입장으로 가볼 텐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요새 고민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님, 은행권 리스크 부각되면서 제닛 옐런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옐런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파월과 환장의 듀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네, 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옐런 장관도 분위기 좋게 만들었다가 안 좋게 만들었다가 또 갑자기 좋게 만드는 자꾸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금 있거든요. 전액 다 보증해 준다 했다가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해준다 그랬다가 예. 자꾸 이제 그러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면서 네. 보증 한도를 이제 25만 달러를 넘긴 예금까지도 보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또 전 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이 계속해서 은행권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 생길 때도 우리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다가 또 안 좋게 만들었다가 좋게 네.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헷갈리나 보죠.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은행 리스크가 너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정부나 재무부에서도 이 상세한 이제 틀 자체는 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좀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빠르게 하고 진전시키기 있고. 위해 발언을 뭔가 꺼냈는데 그렇죠. 그 여기저기서 또 반대되는 목소리도 들렸을 테니 모든 그렇죠. 걸 감안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입장의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포괄보험 제공은 검토를 안 한다라고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뱅크런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 위기로 판단이 될 때 정도는 되어야지 네. 이제 이 예금 보증보험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튼튼하다. 때문에 지금은 일단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면밀히 검토한다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작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재무부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옐런 장관이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너무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도 왔다 갔다 했죠. 예.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성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을 사실 다시 이런 한번, 정도의 네. 거물급 주요 인사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시장에 그렇죠. 노가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파월도 그렇고 네. 파월 의장이 역대 연준 인사들 중에 발언의 강도가 가장 이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강하거든요. 네. 굉장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 역대 의장들보다 굉장히 시장의 요동폭이 크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파월의 입장과 함께 또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 입장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뭐 불거졌던 얘기는 사실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포괄보험 관련된 이야기들, 은행권의 리스크 이런 사태가 좀 터지게 되면서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발언을 좀 꺼내게 됐는데 이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조금 혼선을 낳기도 했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바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쪽으로 한번 가보죠. 버핏이 은행주를 대거 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워낙 세계 제일의 투자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좀 어떻게 봐야 하나 싶은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난 2월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저 예. 이제 버핏의 투자 회사인데 이제 이 2월에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지난해 4분기에 뉴욕 멜론 은행의 보유 주식 가운데 60%를 매도했다. 60%요? 예, 그렇죠. 이번이 아니라 2월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10년부터 이 회사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매도한 시점이 SVB 파산 사태가 이렇게 몇 달 전이라 아하.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버핏이 지금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네. 있는 것을 미리 좀 파악한 거 아니냐. 초기에 섰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06년부터 또 보유하고 있던 US 뱅크코프 요 기업의 네. 지분을 91% 줄였다. 2006년부터 15년 이상 보유했던 그렇죠. 것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국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고 네. 지금 은행 시스템 문제 있는 거 파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은행주를 매도했던 부분은 시스템의 위기도 위기겠지만 네. 작년에 이제 워낙에 은행주들이 실적 피크를 찍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죠. 금리 인상으로 너무 이제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이제 국내 은행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실적 수혜를 많이 받았고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까지 정말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상당히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졌거든요. 네. 사실 SVB도 실질적으로 실적은 견조했어요. 네. 그런데 파생 손실이 순식간에 막 그렇죠. 눈덩이 이제 굴러가듯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파산까지 간 건데. 일단 돈이 없으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이 결국 이제 이 은행 쪽에서는 수익률을 최고로 가져갈 수가 있는 최고점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예. 버핏이 사실 이제 또 바닥 잡으면 금융주들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1년에도 이제 좀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50억 달러 투자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잘 사고 잘 파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투자의 기자 워런 버핏이 이번에 SVB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몇 달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하던 은행주들을 대거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되면서 많이들 불안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은행주의 위기, 시스템에 대한 위기를 워런 버핏이 이미 알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우려감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 워낙 또 실적이 그전에 잘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잘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이런 우려감보다는 그냥 그 투자에 성공을 했다. 은행주 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 잘 사고 팔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점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이 버핏에게 SOS를 보냈다라는 소식도 함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이런 백기사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이 투자를 했던 것도 그냥 네. 단순히 뭐 저점이라서 매수한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제 금융사들의 위기가 퍼지게 되면 이제 다른 은행이라든지 혹은 투자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서 네. 전체적인 시스템을 또 버텨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대형 금융사 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이제 유럽의 CS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UBS, 이제 CUS와 함께 양대 은행으로 꼽히는 UBS가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네. 또 이제 방향성을 내밀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JP 모건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요청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버핏에게도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좀 투자를 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은행들이 연속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다른 은행이나 혹은 이제 대형 금융사에서 자금을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금융 시스템이 지켜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대형 은행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네. 대형 은행사들은 이제 돈이 많잖아요. 자산이 또 이제 훌륭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 고금리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점유율을 또 확 크게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위기를 잘 버텨내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버핏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 정도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너무나 심각해서 문제다라기보다는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으니 마지막으로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금리 인상 행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를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자, 김영근 전문가님, 금리 인상 행보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찌됐든 저는 이번 달 FOMC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베이비 스텝 진행했고 네.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또 열어놔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딱 예상한 수준이 아니었나.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을 지키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애초에 빅스텝을 우려를 했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금리 목표치는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올려봤자 작년에 한 번 올린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이 올라갈 맞습니다. 거니까 네. 금리 목표치는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미 경우의 수는 다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이 올라가 봤자라고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저는 결국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아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주말에 뭐 결국에는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또 다시 그렇죠. 가더라고요. 결국 이제 올라간 게 금리 동결 가능성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성장주 쪽에 또 투심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유동성이 또 한 번 생겨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유동성 생겨나가면 순환매가 더 빠르게 이어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를 생각을 해야 될 게 올해 중소형주들이 미친 듯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소형주 순환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순환매는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겠구나. 사실 이제 최근에 발 빠르게 주도주를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이거든요, 사실. 재미없는 수준도 아닙니다. 배가 아프죠. 네,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종목들 그렇죠. 막 날아갈 때 안 움직이거든요, 다른 종목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는 더 이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같은 장세가. 예, 예.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동결 가능성 나오게 되면 결국 유동성 확보되면서 중소형주 순환매 더 이어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발빠른 대응을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 플로우에 따른 매매 환경은 이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반도체 가더니 오늘 네. 또 이제 2차 전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번 주에 저는 반도체 또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들어간 쪽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급 들어가는 쪽 그리고 이슈 플로우에 따른 이제 이 매매 환경이 어느 쪽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쪽에 우리가 발빠르게 접근을 해서 패스 팔로워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혁일 전문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혁일 전문가 모시고 오늘 금리 인사 흐름과 은행권 리스크에 관한 또 파월, 옐런 그리고 또 버핏의 행보와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이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